안녕하세요. 국제통상과 연말정산 파트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원래 우리가 개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급작스럽게 개학이 연기되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유튜브의 영상을 참고해서 실습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링크 걸어 주었던 거 여러분들 모두 학습하셨죠? 선생님이 괜히 걸어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 즉 우리가 비과세, 과세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원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봤었던 그 기준들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연말정산에 와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전에 썼던 거 계속 반복되니까 모른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앞에 부분은 차곡차곡 영상들 다시 보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2월달과 5월달에 많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지만 보통 2월달에 뉴스에서 계속 연말정산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13월에 월급을 받느냐, 토해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일을 하게 되면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던 것처럼 연말정산이라 원천징수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급여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원래 2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 통장에 찍히는 거를 보면 몇십만 원 정도 공제되고 나한테는 230만 원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배우면서 급여를 줘야 할 때 이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들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급여로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 공제한 금액들, 그 사람들의 그 공제한 금액들을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달 모았었던 그 세금의 양과 그 금액과 결과적으로 1년 동안에 총 내야 되는 세금을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내야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토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내가 더 많이 냈었다면 다시 돌려받게 돼서 13월에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44쪽에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자, 이거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선생님이 월급을 줄 때 회사 입장에서 일정 부분들을 세금을 떼어놨다가 한꺼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대표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근로자. 자, 근데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일용 근로자라고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념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근로소득 부분에서 선생님이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야 되는데 분리과세한다. 즉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을 주기로 우리가 보는 건데 이제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을 줄 때 그것만으로도 원천징수의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정산에서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그리고 혹시 퇴직을 하는 경우,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퇴직하는 경우에 그 달까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로자들이 나중에 2월 달까지 소득공제 신고서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합니다. 회사한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적으로 내야 되는 소득이 얼만큼인지 확인해 보는 것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경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 군데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근무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중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매출액으로 따지던 아니면 본인이 어떤 기준을 두든 간에 주된 근무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부속적인 근무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놓고 주된 근무지로 선정된 곳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된 근무지에서 신청을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뭔 말이냐면 아까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을 벌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퇴직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럴 수 있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중도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근무지에다가 취직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 즉 이전에 근무했었던 곳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는 날이 그 퇴직자, 재취업자는 그날이 연말정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겠죠. 새로운 곳에 가면 그것을 합산해서 마지막 이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아래에 나와 있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순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 화면을 켜게 되면 이제 더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1년 동안 쓴 거라든지 뭐 기부금 쓰는 거, 신용카드 어디다가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입력하는 것들을 어떤 거는 입력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디까지만 입력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보통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사용한 금액들을 볼 때 뭐 의료비 같은 것들도 막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금액을 쓰면 보통 소득공제 같은 경우가 30%, 10%,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이용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한 것들은 이제 돈 쓴 걸로 해줘가지고 소득공제 쪽에서 아니면 세액공제 쪽에서 감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뒤에다가 볼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입력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나중에 볼 거지만 뭐 보험료도 입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어서 특히나 고등학교까지도 교육비가 들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 혹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 뭐 한 달에 솔직히 그 등록금이 진짜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막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은 막 사립 고등학교 이런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막 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공제가 될 수 있고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월세나 연금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순서보다는 일단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계산 구조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